같은 충실지사를 구하고 있어. 내 차가 왔어. 이사 왔어.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 찍어. 나이스. 이 무신난의 그 의의는 또 어떤 단순한 정변일 뿐만이 아니고 이후의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하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끼친 그리고 조선 후기 그 적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난 이후에 소론 과격화라든지 남인의 정치적 입지가 극도로 축소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국이 노론 위주로 재편됐습니다. 그동안 이 무신난 관련 연구는 주로 사학계에서 이루어져서 지방 토호대 중앙 권력층의 투쟁이라는 대립구도의 시각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당쟁과 관련된 정변의 시각으로 보는 여러 입장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문학 쪽에서는 그 박용국 선생이 무신난의 지역적 전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수론 선생의 순절과 이후의 현장 사업에 관한 연구를 전개한 바 있고 또 이군선 선생님이 거창 지역 제리의 역사적 전통과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수론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이수론 부자라든지 배두필 형제의 창의 기록을 담은 이것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책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하면서 그 두 책에 나타난 무신난의 양상을 고찰해봤습니다. 2장입니다. 188쪽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두 책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무신난 관련해서 전해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반란군에 저항하거나 또 그들의 토벌에 앞장선 인물들의 독특한 관계 양상과 그것에 기반해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활동 양상이라든지 반란군에 대항하는 방식의 차이가 이 두 작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관계적 특수성의 바탕을 두고 창의 활동을 벌이는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두 작품의 자료적 희소성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작품의 가치는 신분상으로 지배적 위치에선 양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 제지사족 즉 향관계층 인물에 의해 창작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작품은 향반의 의식과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더욱 주의하게 다루어질 사항입니다. 아울러 이 작품들은 당시의 무책임한 수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무고한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의 표출 그리고 고단하고 힘겨운 창의 활동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당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대의론에 입각해서 이 창의한 향반의 대표적 인물들의 입장과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작품은 이 서로 다른 가문 출신의 향반이 이수론 그 부자분과 배두필 형제분이 향간 사실과 창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앞으로 역사 자료로서도 심층적으로 그 관계되는 자료들과 그 연계해서 연구할 때는 또 역사 자료로서 또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하천실기의 구성과 내용이고 2-2장은 연방록의 구성과 내용인데 책의 편제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이수론 선생과 배두필 선생의 가계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수론 선생의 가계는 그 지수제 유축기 선생이 쓴 묘갈명부터 그 안동 김씨 김병학이 쓴 시장이라든지 연재 송병선 선생이 쓴 신도비 등을 토대로 이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수론 선생의 그
생애를 생략한 것은 이미 기왕의 연구에서 소개된 바가 있어서 같은 그 반복 서술을 생략하고자 가계만 간략하게 특징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수론 선생의 가계는 그 연원군에 공해진 이승원을 시조라는 충강군파에 속합니다. 이분은 그 1453년에 문과 장원으로 등재해서 세조에서 성종조 연간에 대산을 비롯해서 여러 판서 등의 요직을 역임하면서 이제 시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열거한 그 명예와 지위가 높은 화요직을 섭렵하면서도 또 이분이 굉장히 근신하고 주도 면밀해서 뇌물이 통하지 않은 아주 청렴한 관직 생활을 이어갔기 때문에 가난하면서도 평안하게 살았고 또 천성이 굉장히 총명하시고 또 음술에 근본해서 관리로서의 업무 처리도 굉장히 능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92조입니다. 어버이에게도 효도하고 형제 간에도 오해가 깊어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난 동생분들의 자녀를 그 혼사까지 다 책임지고 거두어주는 굉장히 어진 성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무도 이 조상의 어떤 이런 영향을 입어서인지 이승원 선생이 8대 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수론 선생이 기본적으로 일가들하고도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가지고 이분들이 거주하던 이 마을 이름을 온할 화자의 가틀동자에서 같이 잘 어우러져 산다 해서 화동손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집안 대대로 굉장히 화목하고 또 이수론 선생이 그 정희량에 의해서 굉장히 처참하게 그 살해를 당하시자 그 아들인 이우방 선생이 아버지의 원수를 받기 위해서 바로 그 부친의 원수를 갚아서 그 정희량을 비롯한 그 일당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그 복수를 감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상 대대로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이런 근면한 성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충호에 관한 그런 그 가계 내력이 이분들에게도 그대로 구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입니다. 배두필 선생의 가계 역시도 고려 대국 공신 변경 선생의 후손인 배경 선생을 이제 성주의 1세조로 하고 그 다음에 5세선 변경 선생이 흥암 부원군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본관을 이분들이 성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성주에 살던 이 배씨 일문이 이제 거창으로 이거하게 된 시기는 배두필 선생이 5세조인 창안 배세적 선생이 가조 장포리로 이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세거가 거창에서 이제 자리 잡은 이후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그 자료가 제가 이 연방록에는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더 구체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이 거창 지역의 그 지역 유림과 긴밀하게 교류하기보다는 대체로 이 성주에서 이쪽으로 이거한 이후에 과학을 주로 이제 전승하면서 집안의 어떤 세장을 경영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분들 가게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배두필 형제분의 아버님인 그 설당공의 그 훈학 지침인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효와 충을 같게 보는 게 아니고 효에 바탕한 충의 실천을 강조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신체 발부를 당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심양면에서 부모님을 이름을 알리게 해드리라는 그런 그 효경에서 말하는 효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어린 시절에 이 자녀분들에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두필 선생이 이 정의량 반란군을 어떻게 진압하러 나서면서도 그 염려했던 것이 집안에 홀로 계신 노모의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미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지방의 당반으로서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픔으로서 이제 반도도를 진압하러 나서는데 대신에 이제 집에 계신 노모의 어떤 봉양은 집에 있는 다른 동생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할 정도로 효 이제 소홀히 하자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분들 가게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 아버지 설당공의 가르침을 그 부세가 되던 배두필 선생의 시로 이미 나타냈다는 것에서 확인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195쪽에 이 9살 아이가 지은 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 시의 시에서 풍기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호방한데 자술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9살 남자아이가 쓸 수 있는 시인가 했는데
보통과 다른 어떤 지사분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친의 가르침을 9살이 어린 나이지만 지금보다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하던 그런 과거였기 때문에 이 남아로 태어나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오직 충효를 행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부친의 말씀을 이 오원의 시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쪽 화천실기에 나타난 무신난 인식의 양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각각 화천실기와 연방록에 나타난 무신난 인식 양상을 별개로 제가 서술을 했습니다. 이 화천실기의 구성과 내용을 이제 나중에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수론 선생 개인의 어떤 기록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이수론 선생이 그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분들의 손과 눈 그리고 귀, 입을 빌려서 표현된 내용들이 문자로 정리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타인의 손에 의해서 형상화된 이수론 선생의 무신난 시기의 활약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실기에 나타난 이수론 선생의 무신난 인식 양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197쪽 그 제가 번호를 붙였습니다. 1번부터 19번까지 이렇게 쭉 제가 여러 가지 화소를 19개의 화소를 쪼개서 나열했는데 이수론 선생의 이 화천시기에 나타난 여러 다양한 문체에서 이수론 선생의 생애라든지 활약상을 거론하면서 대체로 이 1번에서 19번까지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아주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상세함과 소략함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로 이 19가지 정도의 화소로 이수론 선생의 무신한 인식을 이렇게 형상화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198쪽에 어떤 인식이 나타나느냐면 수직론의 관점에서 관직을 무단 이탈한 그 위정자들, 이 거창이라든지 아는 현감들의 관직의 무단 이탈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는 그런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화천 시기의 구설을 쓴 김영한이라는 분은 이 무신난의 발생 배경으로 경종대 신축 이민옥사 이후에 세제자리가 정해진 것을 원망하는 이 무리들이 난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이제 그 대표로 그 호소 지역, 서원 지역의 이인좌라든지 영남 지방의 정희량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팎으로 서로 공하는 이영 외합의 상호적 형태로 이 조선 팔도를 진탕시켜서 이 300년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른 그 여러 그 지역의 위정자들, 현감들 등등은 이 겁을 먹고 물러나고 달아났지만은 이 영남 지역에서는 이수론 선생만이 홀로 이제 본인의 본 임무가 아니었는데도 임시로 그러니까 급하게 여러 사람들이 추대를 받아서 더군다나 이 좌수라는 또 공조라고도 표현하고 좌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그 한미한 직책입니다. 급수로 따지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난의 시기 진짜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도 군무를 마다하지 않고 이제 떠맡아서 이 반란군과 맞서서 이제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199쪽으로 가시면은 이수론 선생의 이 행위에 대해서 그 김영한 선생은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거나 피하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회피하는 상황에도 나름의 직분, 그러니까 한미한 선비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지방의 한미한 하급 관리임에도 자기 직분에서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목숨 걸어가면서까지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더욱 어려운 일, 우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분 외에 그 자기 직책을 버리고 달아난 신정무라든지 그 다음에 아는 평간 오수 같은 인물을 이제 직책에서 이탈한 자기 직책을 버린 수직을 외면한 그런 무책임한 인물로 이야기했는데 이 수직이라는 말은 이 조선전기 서거정 선생이 수직이라는 그 기사로 작품을 쓸 만큼 조선시대 지식인들 그 다음에 사인들 관료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그 뭡니까 의무이자 도덕률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서거정 선생의 수직론을 보면은 자기 직분에 맞게 자기 직책을 잘 지키는 수직에서부터 자기 직책을 넘어서는 외면하는 올직
있고 그다음에 그 월직의 상태를 이치하거나는 폐리라고 받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재앙을 받게 되는 이런 수직에서 수하의 네 가정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를 여기서 말하자면 오수 같은 인물이나 신정모 같은 인물이 이제 바로 그런 월직을 하고 폐리하고 수한 인물로 형상이 됩니다. 특히 그 이기진 선생이 쓴 묘지명에 보면은 이 현감 신정모가 새벽에 그 이수론 선생에게 그 거창의 모든 국무를 맡겨놓고 노무를 얻고 어린 자식을 이끌고 담장 넘어 도망가다가 이제 고대산 골짜기로 쫓아온 이수론 선생에게 뭐 옷자락을 잡혀가지고 울면서 내가 늙으신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달아났으니 이미 신하로서의 직분은 내가 내던지고 뭐라 변명할 수도 없다. 나를 뭐라 하지 말고 이제 당신이 모든 거창의 국무를 알아서 하라는 이런 그야말로 좀 뻔뻔스럽기조차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당시 위정자 거창 현감 이 신정모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조선 청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관리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그런 위정자 관리들에 대한 그 수직론의 입장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 201쪽입니다. 의리의 실천자로서 조상과 군부를 배반했다는 대조 반군부의 죄상을 비판했는데 이건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안음현에서 그 반도도를 규합해서 이제 당시 스스로 자기들 의병이라고 일컬었던 정희량 당군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천 실기의 여러 문체의 작품들을 훑어보면은 이 정희량과 이 이수론 선생이 마주하는 대목이 거의 14편 이상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특이하게도 이 14편 이상의 작품에서 대매왈 공이 크게 욕하며 말하기를 대매왈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정희량이 화가 나서 뭐 서한을 부수면서 크게 노했다든지 정희량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호응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이런 반복적인 구문 형태가 14군데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확실한 14개만 이렇게 뽑아서 원문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 6개의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이수론 선생이 크게 노해서 정의량을 모지는 대목에 생략된 부분입니다. 202쪽에 보시면 그 생략된 내용을 또 제가 추출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이 14군데 생략된 그 인용문에서 이수론 선생님 그 정의량을 욕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배2조에서 너 조상을 배반했다는 것인데 이 동계정원 선생의 후예죠. 이 정희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훌륭한 동계정원 선생의 후예로 조상을 욕보였다는 그런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정원 선생은 병자호란 때 김상은 선생과 함께 척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하고 굴복하는 화의가 이루어지니까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면서 자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해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관직을 사양하시고 이 거창의 북상면으로 낙향해서 자기가 응가하는 곳을 몰이라고 이름짓고 아무 곳이다라고 하면서 불과 뭐 특별하게 자기 사는 곳을 특정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오랑캐에게 짓밟힌 조국에 대한 어떤 답답함, 울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상으로부터 불과 100년도 안 된 시기에 이 정희량이라는 후손이 불과 3대에 겨우 지났을까요? 그죠? 이 조상을 저버리고 그 국가를 배반하는 반역의 상황을 일으키면서 조상을 아주 욕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또 이제 이수론 선생께서 날카롭게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중현으로 일컬어지던 조상에 대한 이 정희량의 불효에 대한 강한 비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비판하셨느냐면 국가의 은혜를 저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수론 선생은 이 정희량 집안이 동계 선생 뭐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그 이후로 대대로 국가의 녹을 받고 또 국가로부터 굉장한恩전을 많이 받은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인데도 이 국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명분도 없는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건 또 불충이죠. 이 두 가지 이 비판과 그 신랄한 그 지적의 내용을 볼 때 그야말로 정희량이라는 인물은 육아에서 말하는 가장 그 큰 죄인 불효 불충을 저지른 그런 아주 부도덕하고 해륜한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이수론 선생이 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희량이라는 인물이 자기 자신이 어떤
치부를 이순원 선생이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걸 날카롭게 여러 다른 병졸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나무라니까 분기가 차올라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을 시켜서 이순원 선생을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화촌 실기에 나타난 이순원 선생의 무신한의 활약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남 연방록에 나타난 무신한 인식 양상인데, 중남 연방록은 화촌 실기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한 10%는 잘 안 되지만은 이 제남 실기, 그러니까 배두필 선생의 동생분인 배도원 선생의 제남 실기는 한 7.4%, 그 다음에 배두필 선생의 한죽대 실기는 한 16.9% 정도, 많지 않은 비율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분들 각자가 목소리를 내고 직접 지으신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쪽의 표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그나마 이제 앞에 있는 화촌 실기보다는 이분들 본인 스스로의 목소리가 조금 담겨 있다는 그런 표시를 내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활약에서 주목되는 점은 종사의 보존과 백성 구조의 흔적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204쪽 표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두필 형제의 부친 설당공이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보에 대한 효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임금을 섬기는 충에 다가가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걸 이제 배두필 선생이 앞서 보셨던 9살 때부터 시에서도 표현할 만큼 이 집안의 형제분들에게는 이게 어길 수 없는 지상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위란의 상황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아버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의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노모의 분량을 동생들에게 맡긴 채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이분에게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이제 의리를 잃지 않는 그런 행동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신분이 그야말로 아무 벼슬도 없는 그야말로 합리한 유생, 포위 또는 위위라고도 이 작품 속에서 여러 번 표현이 됩니다만 자신이 맡은 당연한 직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서거정 선생이 말씀하신 수직론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국가의 은택을 받은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이 배두필 선생에게는 이 반역도들이 반란을 일으킨 시기에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근간은 가정교육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본인의 마음을 205쪽의 시로 이렇게 표현해 두셨는데, 어디서 풍진이 일어나니 이런 시기 지사의 마음은 자리밖에 코고는 소리 용납 못하고 했는데, 이 코고는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코를 드릉드릉 불며 자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정신없이 살 때 이런 잠자는 수면 태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편안하게 자거나 국가가 위란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자거나 살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달려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내가 간절하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제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셨습니다. 이런 걸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배두필 선생을 지사로 표현하셨는데 206쪽입니다. 예문 31번 밑에 보시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의식 속에 지사라는 인물은 원대한 포부를 품고 공명을 작은 이익으로 여기고 천하의 공익을 우선시하고 일신의 영예를 작은 것으로 인식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지사로 인식되었습니다. 배두필 선생 스스로도 이제 이렇게 무엇보다도 국가 위난의 상황에서 먼저 달려가야 되겠다고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난에 달려간 형님의 모습 배도원 선생도 초당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이 칠시대 근심이라고 해서 별로 보잘것없는 한면 선비인 내가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애하러 나가는 형님이 이제 출발에 앞서가지고 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반역도들을 진압하는 일의 성패는 정성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고 하면서 이 동생분 역시도 형님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배두필 선생이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었던 명분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다른 분들은 아무 책임 없는 판미지사다, 포이다 라고 하지만은 이 이수론 선생을 비롯해서 조한정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원래 정식으로 발령을 받은 거창 현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달아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임시로 이제 공조라든지 좌수의 직책을 맡아서 군부를 수행하다가 살해당하신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임시 그 관리로 임명된 사람이 다시 이 거창 지역을 맡아줄 누군가를 여러 대중들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 대중이 공통적으로 이 배두필 선생 추천하는 바람에 이수런 선생이라든지 조한정 선생 뒤를 이어가지고 이 거창 지역의 군무를 맡아보게 된 그런 또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배두필 선생이 쉽게 이 창에 나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창에 나서고 보니까 이 거창 지역의 그 창고에 비축되어 있던 무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무디고 형편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그 종을 시켜서 종하고 그 다음에 동생분에게 부탁을 해서 집에 있던 그 창고에 모아뒀던 쇠를 높여가지고 대장장이한테 새로 무기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집안의 종들까지 종들 중에도 이제 전부 힘센 종을 보내서 이 장이 의병에 보태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남길 정도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말의 뭐 아까운 것도 없이 국가의 위대한 상황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참된 그 지사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207쪽에 사양하여 머물지 않고 자취를 감추고 후회 없는 겸한 용태라고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그 정의량을 비롯해서 이제 그 이윤고라든지 나순공 같은 이 거창 지역을 휩쓸고 있던 3대 그 반역 수괴들을 이제 진압을 합니다. 여해달이라든지 그 제가 금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여해달 같은 분하고 이제 남태정이라는 이런 분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적들이 호개하는 그 방심한 시간을 틈타가지고 습격을 해서 생포를 하고 나서는, 그러면 보통은 국가의 은전을 기대한다든지 사람의 심리가 그럴 텐데 그 당시 수무사로 나와 있던 오명왕 선생에게 글을 올려서 이제 자기가 한면 선비였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요청해서 이제 이 비상지역의 공부를 맡아보게 돼가지고 자기가 할 일, 역적의 수괴들을 모아서 생포해서 이제 그 오명왕 선생이 있는 그 진영에다 바쳤으니까 본인의 일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여기 머물 이유가 없고 산으로 혹은 뭐 고향 마을로 옮겨가지고 늙고 혼자 계신 어머님을 공양하게 했으니 양해해달라는 이런 그 편지를 남기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쉽사리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인데도 이분이 감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효에 바탕한 충을 강조한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이미 효에서 충으로 이분이 이제 그 실천에 그 상황을 옮겨갔었다가 다시 이제 충어에 관한 이런 일들 사업들이 마무리되니까 다시 그 본연의 기본적인 효의 실천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삶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 208쪽의 시에 보시면 이분이 자신의 심정이 거짓된 것이 아니었음을 시로 나타냈는데, 장부가 맡은 일을 다했으니 어찌 공명이 연연하겠는가. 돌아가서 분수에 만족하며 울산의 구경을 망고에 전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오명왕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무신단이 진압된 이후에 공을 거론하는 자리에서 임금인 영주에게도 여러 번 언급이 될 정도로 그야말로 선비다운 참 선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대표적인 행동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 다음 그 210쪽의 맺은말입니다. 앞에 내용은 뭐 되게 읽어보시면 아실 테고, 제가 이 두 책을 급하게 이제 분석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화촌 선생의 화촌 실기 뒷부분에는 화곡 무신일기에서 그 요약한 요약본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곡 무신일기하고 이 화촌 실기에 덧붙여진 이 요약본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이게 요약되어서 이 화촌 실기에 덧붙여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자료 검토가 하나 필요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80년한 뭐 우리나라의 그 자료 볼 수 있는 한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만, 앞서 여러 선생님들 자료의 부족을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셨는데 이 배두필 형제분도 여러 가지 그 활약상에 비해서 중남 연방록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문화원이라든지 혹시 다른 자료들을 갖고 계시면 좀 전달해 주시면 추후에 원고를 완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략하지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조 선생님께서 실제를 구현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연구가
잊혀질 뻔한 화촌실기와 중남연방로를 학계에 보고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앞으로 거창 향토사 연구에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창이 충의와 절의의 보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문한 탓에 선생님의 옥부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엔 제 능력이 부족하여 덧붙일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의 난이라고도 하는 무신난은 영조의 퇴위와 노론 세력의 축출을 시도한 전국적인 규모의 정병이며 병난이고 영조실록의 무신난 관련 역도의 수가 642명으로 파악될 만큼 대단한 규모의 반역 사건이라고 오랜만에 언급하셨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정변 사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인자 등의 무리들이 거병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앙정계에서의 무신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신난 이후 노론의 권력 장악이 가속화되고 이후 지방 세력을 억누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촌실기와 중남연방로 그리고 오늘 발표문들의 내용으로 봐서 알 수 있듯이 무신난은 제지사림들의 창의와 역할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지방 세력을 억누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무신난 평정 이후 경남 지역과 거창 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의 정신이 계승되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네, 김영식 교수님. 제가 다소 거칠게 썼는데 광명대 선생님 잘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 전공자가 아니어서 얼마나 광명대 선생의 질의에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 제가 아는 대로 소략하게 간략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 무리들이 거병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정계의 무신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무신난의 배경이 된 이인자난의 배경은 1694년 갑술 황국쯤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술 황국으로 인해서 장희빈이 사사되고 인현 왕후가 복위되면서 이제 정권에서 소외된 영남 남인을 비롯한 이 남인 계층이 이제 권력에서 1694년부터 1724년 영조가 등극하기까지 거의 정권에서 배제되다시피 했으니까 남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만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인자난이 태동하게 된 또 다른 배경으로는 영조가 즉위하면서 상당한 소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는 대로 경종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또 그 당시 정치적으로 노론과 소론이 서로 대립적인 형국이었는데 경종이 사망하면서 경종의 독살설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숙종의 아들이 영조가 아니라는 그런 설, 그 다음에 소현 세자의 전선이었던 밀풍굴탄을 이제 영조 대신이 등극을 시키겠다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이인자의 난을 태동하게 된 배경 세력들이 내건 끼쳤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였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인자가 아니고 이인자는 심유현이라고 해서 이제 경종이 세자 시절 때 맞아들였던 세자빈 심씨의 오빠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동생이 세자빈 당시에 이제 죽고 외척으로서 권력 행사를 못했는데 경종이 등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조가 등극하면서 이 자신이 경종의 죽음을 직접 목도를 했는데 독살된 정황이 나타났더란 이 심유현의 말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유현이 자기가 목도한 경종의 사망 장면을 영남과 호남을 왕래하면서 이 화천 실계는 이 심유현이가 청나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호남 지역에 유언비어를 펴뜨렸고 거기에 이제 기존의 정권에서 배제되어 있던 소론 과격파라든지 이런 사람과 뜻을 같이 해서 영남에 배제된 남인들을 규합해서 이제 일으키게 된 게 이 무신난 이인자의 속칭 이인자의 난인데 충청도 쪽에서는 이인자가 먼저 시작했고 영남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희량을 비롯한 이인자의 동생 이윤보라든지 나순공 같은 인물들이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스스로를 이제 의병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광고에 저장되어 있던 곡식들을 백성에게 나눠주면서 굉장히
뭡니까 의병인척을 해가지고 민중들이 사실 헷갈려 했다고 해요. 어디가 더 의로운 의병인지 헷갈려 했고, 그리고 이수런 선생이 창해할 당시에 배들필 선생이 또 창해할 당시까지만 해도 이 당시 이 거창과 안암 일대 뭐 군교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서리 관청의 서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창해한 이수런 선생이 창해에 동참하라는 권유를 비웃을 정도로 이 민심이 상당히 이 반란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거죠. 이미 1694년 이후부터 정권의 조정 출사가 뭐 제한적이고 아주 지방의 현감이라든지 출력 정도의 낮은 벼슬을 주로 이제 받게 됐던 영남 지역의 불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신유현의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신유현의 말의 유언비어에 동조해서 이제 평소에 영조가 등극한 이후에 불만을 표출하고 싶었던 과격 소론 세력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터져나왔던 게 이제 무신난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에서는 이 무신난 이후에 영남을 상당히 금신판단한 뜻으로 이제 우영남설이 대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경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경상 지역은 지역은 크고 물자는 풍부한데 그래서 이제 다스리기 어렵다 해서 우난치해서 이제 소칭난치 평소에도 이 영남 지역은 다스리기 어려운 난치의 지역이다라는 말이 조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신난 이후에는 이 영남 지역 사람들의 불만이라든지 어떤 의사의 결집을 조정에서 목도하니까 굉장히 영남에 대한 우려가 깊었죠. 그래서 우영남설이 생기됐는데 그때 이제 무신난이 평정된 이후에 이 경상 감사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추천된 인물이 이 고령 출신의 의사 출신이자 유명한 박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정에서 내건 의견이 영남 지역은 영남 사람 손에서 다스리게 해야 된다는 이영남치 영남이라는 의견이 대두돼서 이제 그게 어떻게 봐서는 이제 소론 탕평론자라든지 혹은 노론 권력자들에게도 이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서 박문수 선생이 이 경상 감사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이 경상 일대를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 기조를 정해서 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양관이라든지 이 지역의 부로들에게 이제 조정의 가르침을 일깨우는 효유 정책이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무신난 이후에 이제 다시 이 안암이나 이런 지역은 물론 이제 반역향이라고 해서 많은 탄압을 받고 거창 지역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어쨌거나 간에 이제 백일장 같은 지역 사인들을 위로할 이런 백일장 같은 향시 같은 것들을 실시하면서 선비들이 모인 자리에 경상감사가 직접 가서 이제 조정의 입장을 천명한 이런 천명의 입장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유책, 그러니까 강압적이고 통제도 실시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민심을 달래야 되는 이런 진정과 회유의 정책도 실시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만일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무신난의 잔존 세력이 있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소탕을 해야 되니까 또 소탕 정책도 펼쳤고, 그 다음에 이제 영남인들이 1694년 갑술왕국 이후에 계속 소외되었다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을 또 이제 달래주기 위해서 조용 정책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 지역의 일두 선생 후손들을 조용하기도 하고 이제 지역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합천 지역에서는 강대수 선생의 후손들을 또 조용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강압하고 통제하고 처단하면서 또 한편으로 회유하고 설득하는 이런 양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 지역의 어떤 중위 정신이 개성되어서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이 일제시대의 독립 정신,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강한 정신이 후대까지 개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 거창 지역을 대표하면서 일으켰던 여러 가지 뜻깊은 운동은 이미 앞서 우리 동방학문학회 몇 차례의 기획학술 발표대회로 이야기된 바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이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 쪽에도 굉장히 해박하시고 영남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프로에 계신 어르신께서 질문하실 예, 우선 이 귀중한 학술대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문화원과 동방학술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촌실기와
중남 연방록에 나타난 무신난 인식의 양상에 연구 발표해 주신 김영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남 연방록의 도자 필자 할아버지와 도자 원자 할아버지 후손입니다. 후손 배용선입니다. 제가 배운 거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 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희 선조 중남 연방록 기록 등에는 보면은 창의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28년 영조 4년 4월 14일자 왕조실록에 거창의 적개 이인자 등이 난을 일으키자 의영기총 배두필이 적개 이웅보 정의장 등을 산채로 잡는 등 공을 세웠다고 왕조실록에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후손들 입장에서는 창의를 해서 공을 세워서 정직도 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의영기총으로 광군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 궁금해서 전화드리고요. 그리고 두자 편자의 가계에 194페이지 위에서 6째 줄에 배자 규자 그거를 대사과 기록되는데 이 대사관입니다. 사관원의 대사관. 그리고 그 아드님 한자 할아버지가 자사관을 지냈는데 이게 기록하면서 오타가 됐는 건지 또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이 깊으셔서 조상 관련하시니까 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셔서 또 제가 범했을지도 모르는 오류도 지금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배두필 선생이 어영기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정의량을 비롯한 거창 지역의 반란군을 진압하러 나서면서 이분들끼리 나름으로 이제 각각 역할을 나눠서 지칭하는 가운데 이렇게 어영기총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신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록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요. 이 국가에서 정식으로 어영기총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기록은 제가 아직 연방록에서 확인한 바가 없고 그런 말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분은 어영기총이고 어떤 분은 어영공관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어르신들이 거창 관아 뒤에 대숲에서 이제 모여서 하시는데 그때 이제 각각의 역할을 나누시면서 이제 그 역할을 한문으로 이렇게 직함을 정해가지고 하신데 그렇게 명명이 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이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어르신께 궁금한 거는 참 대사가 이 좌사가는 제가 확인한 바는 대사가 자사가던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아직 실록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대사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한 번 더 확인하고 어떤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만약 틀리면 제가 어르신 지적대로 이제 수정을 해서 학회지에 게재를 하고 아니면 이제 이걸 그대로 한번 올려보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솔직히 남의 집 가정 경제 사정을 엿주는 건 좀 그런데 앞에 이 이수론 선생 일가는 이 거창으로 오시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 혼반이 생기면서 또 서가 쪽에 재산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부유하셨던 것으로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수론 선생 일가는. 근데 여기 배두필 선생 이 가게에 대해서는 이 성주에서 이쪽으로 이걸 하셔가지고 유복하다 이런 말씀 없고 계속 한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상의하실 때 집에 갑동이부터 해가지고 종 집안의 젊은 종들도 동원을 하시고 집에 저장해둔 무쇠 같은 거 당시에 여러모로 굉장히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을 텐데 한미하다 하면서 그걸 내가지고 무기를 대장장이에게 보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내라고 이제 동생 배도원 선생에게 이제 부탁을 하신 장면에서는 이분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겸양의 표시로 한미한 집안인지 혹시 그 당시 이 배두필 선생 당시 이 집안 사정이 혹시 경제 사정이 어땠는지 그렇게 조상께 전해드리는 말씀이 있으신지 조금 한번 그냥 전하시는 말씀이라도 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부호로 살지는 않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규자 할아버지가
그 개요정난 때 희생당하신 절제 김종서 장군의 외조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 김종서 장군 외사촌 때는 그 밑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윤자겸자 할아버지가 그 쉽게 말하면서 그 낙향을 했습니다. 그 위에 서너 대는 중앙관직을 계셨으나 그 성주로 낙향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뭐 기록이 저 다른 지차 집안이 전체 다 쉽게 이야기하면 좀 골짜기로 숨어들고 그렇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선조는 그 세자적자 할아버지가 개요정난 때 아마 지차로서 그 장포리로 이거 하신 걸로 압니다. 서로 질의가 굉장히 즐거웠고요. 끝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그 강사님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그 창문항원 향토 연구사 연구위원 이정국입니다. 제가 그 물어볼 얘기는 우리 김영주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194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런 연구를 하면 되고 지금 그 중간에 남태점하고 여해달 이 부분이 두 분이 같이 그 한 고을에 사는 그 분으로서 창의를 같이 해가지고 그 집계를 잡는데 공을 같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름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금 연구를 해봤지만은 사실 그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혹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것 같으면은 그 뒤에 그 줄라도 달아가지고 독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부탁 말씀인데 우리 오늘 한 거 중에서 우리 배드필 선생의 그런 게 윤박록하고 그 다음에 하촌 실기를 위주로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그 창이 그대로는 그 일기 그 부분은 상당히 미칠 안 되지만은 창이 한번 미칠 안 되지만은 크게 된 기록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한 7건 정도 되는데 그 이술은 실기하고 그다음 하촌 실기 이때가서 하촌 실기하고는 같은 마을에 사는 종길가 아닌가 삼촌과 조카가 아니죠. 예, 하고 이웃집 선생님. 예, 맞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고 오늘 인막중박록은 그래도 이제 창의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볼 것 같으면은 그 창의리 중에서 우리 이서하락 하는 분이 쓴 무신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성함이 이서하. 이서하. 문항봉 이서. 예, 그 다음에 옆전에 우리 전에 한번 토론됐던 분인데 이만훈씨라고 하는 분이 무진 창의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래서 족질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실기는 일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내용하고 이수run가의 일기하고 보면 상이한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한 번 더 고찰을 해가지고 좀 틀리는 부분들도 좀 도출하게 약간만 실어주시면은 독자들이 무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또 보면은 영어 실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진재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또 무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진재혜 선생님. 예, 그래서 총 창에 이제 일기 종류가 7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 그것들을 전체 상세하지는 못하지만은 간략하게라도 좀 소개해 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입사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는 나중에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 종합토론을 맡으면서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이 국난이거나 혼란한 시대면은 항상 이렇게 향원이 득세해가지고 더 세상을 흐릿하게 만드는데 이런 절의지사가 우리 거창 지역에 이렇게 많이 계셨다는 생각하니까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자료도 많이 공유해서 학문 후속 세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창문화원의 안철우 원장님과 동방한문학회 강민구 교수님의 총평과 폐사를 끝으로 오늘 학술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자님께 넘기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4시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고생하신 우리 발표자 선생님, 토론 선생님, 또 우리 좌장을 맡아서 김영재 교수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관을 같이 한 동방한문학회 강민구 회장님에도 감사를 끝까지 또 함께하신 우리 장사를 드리고 특히도 후손분들이 남으셔서 끝까지 정말 깊은 의미 있는 질문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리정신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 나오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절이란 죽음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진데 명제가 그 관련된 죽음에 관련된 언급한 게 가슴에 조금 남아있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죽음을 과감하게 선택하겠다. 이는 의의 문제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환란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기로에 섰다면 과감하게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라는 사생취의의 이야기를 우리 맹자 선생님 한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런 저리 정신으로 충만했던 우리 저리 지사들이 우리 고장에 이렇게 많이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발굴도 했고 또 확인도 한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저희 문화원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은 이렇게 발굴되고 확인된 이런 내용들을 선양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 관련돼서 이 사업 관련돼서 향후의 문화원의 역할은 선양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하시는 분들과 더 상의를 깊게 해서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그참 지역민들 감사드리고 또 먼 길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과 발표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의원. 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거창지역 저리지사의 사상과 문학에 관한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네, 함께하신 교수님들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